규제 완화하는 거 반대하시다가 또 밀려나시고 그 아주 강직하고 소신 있는 이동걸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요번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사원 받으신 하셨던 홍종학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오늘 관계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인사소개만 저희 그 9988 응원단 아시죠? 네. 9988 응원단의 이용철 변호사님, 그 전에 삼성 떡값 그러면 우선 뭐 앉아가지고 저희끼리 좀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무실의 두 번째입니다. 처음 왔을 때 여기 참 이쁘게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늘은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열기에 찬 모습을 보니까 뭐가 되려나 보다 하면서 기대에 부풀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우리 정동영 후보님께서 과거에 어떤 분들은 투표장에 안 오셔도 된다 이렇게 그 말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 젊은이들이 투표율이 강남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 강남 현지에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여기 뭐 교수님도 계시니까 대학에서 강남 사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젊은이들을 많이 좀 조직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내가 해야 되겠다. 우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홍종학 교수님 한 말씀. 네, 저는 어렵되게 지금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하라고 지명을 받았는데 원래는 이제 유정열 교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유정열 교수님은 물 드시다 보니까 그렇게 잘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유정열 교수님 들어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정동영 의원님이 오셔야 싸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경험 없는 사람들, 제가 민주통합당 처음 만들어질 때 정책위의장으로 한 20일 가서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임시 가보니까 우리 정치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느꼈습니다. 저희로서 감당하기는 좀 어렵다. 우리 정동영 의원님이 꼭 여기서 오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경제민주화의 그 성패가 지금 이 강남원에 달려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계속 하세요. 이따 제가 늦었는데요. 우리 이동걸 선생님 세 분이 다 좋은데 강남은 유권자가 아니야. 저는 강남 갑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는요. 강남의 부자들도 어렵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가난한 분들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부자들도 지금 어렵대요. 근데 다들 잠깐 내가 잘못해서 어렵겠거니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눈높이를 낮춰라. 또 우리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내가 일해서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렇게 됐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앞집도 힘들고 옆집도 힘들고 뒷집도 힘들고
다 어려워요. 미국의 그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요즘 길거리로 나오셨습니다. 로버트 라이시 교수라고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부 장관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게 혼자 어려우면 개인의 잘못인지 모른다. 네. 앞집도 어렵고 뒷집도 어렵고 다 어려우면 이거는 정부의 잘못 아니냐, 이건 국가의 잘못 아니냐.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분들은 뭐 구멍가게가 20년 전에 없어졌다면서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투명 인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1% 그분들만 지금 괜찮으시니 그분들만 보이시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꼭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하고요. 강남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정부는 지금 뭐 복지다 성장이다 지금 이 논쟁이 아니에요. 이게 창피한 정부죠. 창피한 정부.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정부입니다. 오늘 신문 보셨죠? 민간인을 어떻게 삭살해요? 민주정부에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오늘 한겨레 신문 보셨습니까? 뭐 남의 연애하는 것까지 그걸 다 그걸 보고를 해가지고 아마 그런 걸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저 위에 계신 분들. 이 싸움은 우리가 창피한 정부를 가질 것인가 그렇지 않은 정부를 가질 것인가 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지난 10월 26일 재보선 때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국민들도 깨달으셨고요. 이제 창피한 정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동걸이라고 합니다. 그냥 연구소에 뭐 조용히 일할 사람이고요. 잠깐 한 1년 반 금융감독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 지금은 연구원에서 쫓겨나가지고 한림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뵙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유정인 교수는 물 먹는 게 특기고 저는 잘리는 게 특기입니다. 좀 밥벌 먹고 살려면은 좀 이렇게 직장이 좀 안정돼야 될 텐데 세상이 하도 더럽다 보니까 이렇게 남의 직장을 자꾸 자르네요. 그래서 이건 저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번 정부가 밥통공안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치졸하게 밥통을 자르는 그런 일이고요.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한림대학교의 대관으로 이제 한 6개월 쉬다가 다시 취직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추진할 때도 굉장히 조용히 했습니다. 방해 넣을까봐. 근데 제가 뭐 조심해서 저는 됐는데 주변에 제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정부 들어서 잘리고 새 직장을 구하는데 또 방해 놓아서 또 직장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생활의 일이고요. 제가 젊은 친구들 보면 참 불쌍한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있어봐야 학비는 비싸지고요. 또 학비는 비싸게 하는데 뭐 지원은 없으니까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대출 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빚은 쌓이고요. 그래서 졸업도 하기 전에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신용 불량자 된다고 그래요. 신용 불량자는 취직도 안 되는 모양인데 제가 본 학생들이 주변에서 개그 콘서트 보면 뭐 숨도 안 쉬고 365일 일하면 한 학기 등록금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은 등록 공부하려고 학교를 했다가 쉬었다가 했다 쉬었다 하는 학생이 많은데 그렇게 어렵게 일하고 공부하고도 졸업해서 취직하기도 뭐하고 그런 거 보면 참 그냥 학교에
뭐 제가 다시 와서 보니까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다 그렇다는 거는 그 친구들이 뭐 공부를 안 하고 뭐 실력이 없어서 그런 문제는 아니죠. 개개인으로 보면 뭐 공부 안 하는 학생도 있고 뭐 상대적으로 공부 더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는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됐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이제 뜯어고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저기 후보님께서 뭐 여기 세 사람이 여기 유권자가 아니라고. 근데 제가 여기 살 형편이 안 돼서 여기 못 살고요. 저는 송파에 살면서 천정배경은 찍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우리 강남벨트라는 게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라서 우리 정 의원님, 뭐 천 의원님 몇 분께서 정말 어렵고 뜻있는 이 대장정을 하셨는데 이분들께서 참 이 당선되는 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 9988 응원단 간략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물을 먹고 나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를 오래간만에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측은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보다 밝죠. 생각보다 밝죠 표정이. 제가 밝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 같이 분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를 나무라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큰 힘을 얻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이 뭐 유종일이 무슨 관심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냥 상징인 거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홍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경제는 계속 성장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다 먹고 살기 우리 자식들 취직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괜찮은 직장 구하기 어려워지고 왜 이러냐. 이게 잘못됐다. 재벌이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다 잘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게 재벌 독식 경제로 가서 점점 중산층 서민 99%는 어려워지더라. 이런 것을 경험을 하고 이제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되겠다고 온 국민이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까지 경제 민주화 하겠다고 지금 플래카드 딱 붙여놨잖아요. 그 반대로만 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 몇몇을 보면 앞으로도 반대로만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제 공천 탈락 이런 거를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국민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라면 이 잘못된 공천을 탓하고 있을 게 아니고 이 와중에서도 그래도 국회 가시면 경제민주화에 힘이 될 분들 이분들을 당선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자.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호주머니 돈 털어서 그 독립유세단을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하고 지금 첫 활동이 오늘 이 자리가 저희 그 9988 응원단의 첫 활동이고요. 이 자리가 첫 활동인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 몇 개죠? 선거구가 246개입니까? 246개 선거구 중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한 가장 첨예하고 가장 명확한 선택지가 바로 이 강남을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은
강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조정래 선생님 오신다면 조정래 선생님이 뭐 따님인가 강남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부유층의 상징인데 아까 홍 교수님 얘기가 강남 사람 자기가 강남 사니까 그런 것 같아. 강남 사람들 다 어렵다. 술값 내라고 안 할게. 강남 사람들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가 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더불어 잘 사는 함께 서로 부추겨주고 함께 잘 사는 사회 만들자. 좀 그동안 경제 성장을 했으니 복지도 좀 하자 하는 이 방향을 그동안의 그 성장 위주의 경제에서 가장 그 혜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래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런 길을 갈 때가 됐다 이 선택을 해줄 것이구나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너무도 잘 알다시피 한미 FTA의 주역 김종훈 씨하고 한미 FTA가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고 우리가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우리 국익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는 잘못됐다. 이것은 다시 내용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 아니면 폐기라도 해야 된다. 라고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고 이 땅에서 소외당한 힘없는 사람들 그것이 한진중공업의 해고 노동자가 됐건 용산 참사의 희생자가 됐건 쌍용 자동차 그 해고 노동자 가족이 됐건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그 경제민주화 노선의 현장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정치인이 바로 정동영 후보십니다. 맞습니까? 그런 대결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우리 사회에 정말 내노라 하는 지식인, 양심적이고 행동하는 지식인 저만 빼고요. 들이 다 모여드는 것이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 선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이름도 거창해요. 이게 혁명당 당수가 오셨습니다. 세금혁명당 선대인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선대인입니다. 박수! 요즘은 나는 곱살이다라는 팟캐스트 방송 때문에 선딜로 더 알려져 있고요. 자꾸 띨띨해지는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단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7시 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그래도 좀 빨리 출발한다고 시청에서 출발을 1시간 20분 전에 했는데도 지금 보세요. 제가 경기도 양평에 살거든요. 이 어리버리에서 또 띠띠라고 해서 오늘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좀 이따 자세한 말씀은 더 드리겠지만 오늘 그 정동영 의원 꼭 지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들어오면서 저 유절 교수님 말씀 좀 들었는데요. 요 말씀만 일단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몇 해 전까지 정동영 의원 되게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냐면 열린우리당 시절에 지난 정부의 황태자 이렇게도 불렸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열린우리당 의장도 하시고 하시더니 저는 좀 제대로 된 본격적인 개혁을 하시리라고 믿었는데 물론 나름대로 이제 대북 문제 이런 쪽에서 굉장히 노력도 하셨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주로 관심 기울여봤던 인생 경제의 문제, 사교육비, 부동산 문제, 또 이와 연관되어 있는 재벌들을 개혁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열린우리당이 너무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정동영 의장께서도 충분히 적극적인 역할을 못 하시는 걸 보면서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좀 달라지시더라고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절절한 반성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진중공업 또 쌍용자동차 또 최근에 그 한미 FTA 현장 반대 현장 또 최근에는 강정마을까지 일반 서민들이 아파하는 것, 또 일반 서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 저는 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 가장 먼저 반응하는 정치인이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정동영 의원을 그동안 몇 번 만났을 때 처음에는 이분 또 뭐 쇼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그냥 쇼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분이 과거와는 달라졌구나, 완성이 하셨구나. 그래서 서민들의 아픔을 껴안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오늘 이제 9988 그 지원단이라고 해서 경제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요. 오늘도 뭐 그 첫 이제 스타트를 끊는 셈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정동영 후보는 굉장히 그 19대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하실 분이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오게 됐습니다. 더구나 박수 치기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강북이 어두컴컴하다고 그래서 이 강남에 빛을 찾으러 오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자기는 빛을 찾으러 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빛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좀 자기 그 무덤을 찾아오고 그런 상황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정말 중요한 현장인 게요. 한미 FTA가 격돌하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정동영 의원이야말로 이 정부 아래에서 가장 한미 FTA,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열렬하게 반대해 오셨던 분이고, 반면에 김정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실은 한미 FTA, 그것도 일방적으로 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도 않고 굉장히 관료 독재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동영 의원이 이 강남을 지역구에서 김정훈 후보를 격파하고 승리하면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것이고 이 땅의 서민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경제 민주화가 승리하는 그 첩경이 되는 거다. 네, 저는 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정동영 의원님은 대한민국을 바꾸셨습니다. 그 내막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리고 9988 유세단에 이상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상희 교수님이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해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만들고 복지국가 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때가 됐구나, 이 공감대를 넓혀봤는데 그때 그것을 크게 어떻게 뭐 부응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촉발시켰다고 할까요? 그것을 사실은 정동영 의원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를 얘기하니까 복지국가가 그것만 하면 되느냐? 근데 사실 이제 이상희 교수님 그렇고 저희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원래 이 복지국가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상희 교수님도 워낙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원래 이제 유정일 교수님이 그 분야의 전문이시니까 이제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를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우리가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국가를 찾아가야 된다. 역시 그것이 이제 우리 학자들끼리 이렇게 논의가 될 때 그것을 정치 현실로 만들어 주신 분이 또 정동영 의원이신 분이죠.
이미 대한민국이 지금 다 아는 저기 복사정당이 지금 복사해 놓고 있는 저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이것을 대한민국이 가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정동영 위원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복사정당, 성형정당, 성형도 잘못해가지고 지금 뭐 이상하게 뭐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죠. 갑자기 성형했다가 또 지금 뭐 경제민주화 달아놓고 경제민주화는 이상한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 정당이 절대 모를 겁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복사하고 있는 것이 정동영 의원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저 정당이 절대 모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민주통합당의 정강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당들이 좀 우스운 게요. 제가 그 옛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너무 심각하게 안 들으셔도 되는데 우리 옆에 고생하시는 천정배 의원님, 송파을에 내일 저희 9988 응원단에서 천정배 의원님 찾아갑니다. 최재천 의원하고요 찾아갔는데 그 천정배 의원님이 이제 열린우리당 처음 만드셨을 때 만들고 원내대표가 되셨잖아요. 원내대표 선거에 나간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을 이따위로 해가지고 제가 물을 먹는데요. 뭐라 그랬냐면은 그 열린우리당은 왜 만들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열린우리당은 없어질 텐데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천정배 의원께서 놀라시기도 하고 기분도 엄청 상하셨을 거예요. 이 정치개혁을 위해서 굉장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만나면 대놓고 그랬습니다. 이거 뭐 몇 년 있으면 없어질 정당을 왜 만들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뭐 기분이 어쩌는데 저하고 또 워낙 그 인연이 오래고 친한 관계니까 뭔 소리냐 그러더라고요.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이 도대체 없는 당이다. 당 이름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겠다는 당인지. 이 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갔다는 당이요? 난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정치학자들이 그다지 주워들었어요.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포말 정당이라고 거품처럼 생겼다가 없어지는. 우리나라 정당이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름이 오래 지속되는 정당이 어디 없어, 그죠? 그랬더니 천정배 의원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솔직히 반성한다. 저한테 그때 상당히 공정했어요. 솔직히 반성한다. 그 문제를 별로 생각을 안 해봤다. 정당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 중에서 정당 여러 번 만드신 분이 계시죠. 김대중 대통령이십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정당 만들 때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혼자서 정당 정치를 이렇게 쓰신답니다. 그 양반 혼자 챙기셨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요 다 지역 기반으로 해서 권력 투쟁해가지고 누가 권력 갖느냐 이것만 하지 우리가 정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떤 신념과 어떤 이념과 어떤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권력 위임을 요청합니다. 이게 기본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라는 것을 하면은 서양의 전당대회를 하면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하면은 적어도 3일 아니면 일주일씩 모여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책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역을 뽑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여가지고 누가 권력을 휘두를 것인지 그것만 정하고 끝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정강정책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통합당의 정강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전의 정강정책이었어요. 홍 교수님 얘기했는데 그것은 정동영 의원님 지금 후보시죠. 이 강남을 후보님께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현주소는 뭐냐? 정강정책상으로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실현이라는 것이 그 강령 제1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 뭐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갔는데요. 정동영 의원이 그런 정강정책을 진보적인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거꾸로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정강정책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정동영 의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학살 수준 아닙니까? 힘 없어요. 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여기 혼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다 통과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려면은 그래서 이 강남을 선거가 다른 선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정동영을 여기서 당선을 시켜야지 민주당이 변하고 한국 정당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8% 지고 있습니까? 8% 지고 있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당백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친구의 며느리의 무슨 과외 선생의 뭐에 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까? 8%면 제 생각에는 이긴 것 같은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 이상한 정부거든요. 인간이 사찰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그 여론조사하고 오면은 이 야당 지지한다고 얘기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저쪽 분들도 참 그게 이제 자업자득인데요. 항상 불안하신 거예요, 저분들. 그러니까 8% 이기면 저분들은 그게 최대예요.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저쪽은. 근데 우리는 8% 졌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20%가 올라갈지 이게 실제로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항상.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기고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들어간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보이진 않습니다만 저는 뭐 숨어있는 표가 틀림없이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이 표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고. 근데 오늘 후보님 어디 가셨습니까? 방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방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우리는 하여튼 지금 이게 최소한이고 여기 이미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올라갈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희망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최소한이 오고기 때문에 저쪽은 최대한이 그거고. 그러니까 저는 뭐 확신합니다. 우리 승리할 겁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고 이동걸 교수님한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적이 있었잖아요. 지난 그 지방선거 때. 그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개함했을 때 한 1% 조금 안 되게 지는 걸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1%도 안 됐나요? 아마 제 기억에 지금 약간 가물가물합니다만 아마 최종적인 여론조사 결과 발표됐을 때는 뭐 10몇 %씩 뒤진다고 했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된 모양인데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남을만큼 이렇게 전선이 명확한 곳은 제가 보기에도 드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또 이겼을 때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 민주당을 좀 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당으로 변신시키는 한편 그게 이제 서민들을 먹여 살리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민주당이 한물 탈퇴하면 정권을 교체하고 좀 더 나아가 저는 이제 경제 권력 교체라고 보거든요. 정권 교체에도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함께 힘 모아서 많이들 함께 힘냅시다. 고맙습니다. 선거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오늘 뭐 한 두 가지만 얘기할 텐데 오늘 오다가 보니까 낮에 무슨 뭐 민간인 사찰 회의가 나와서 시끄럽던데 2,600명인가요? 2,619명인가 엄청난 규모의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 뭐 재벌 회장부터 뭐 기자까지 뭐 이렇게 고위 관료부터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2,619명이 1차로 밝혀진 거니까 더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2,619명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거의 2,619명에 안 들면 쪽팔리고 들면 겁나고 참 미묘한 생각이 들는데요. 이 사회가 하여튼 그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삐뚤어진 세상에 앞에 여론조사 얘기도 하셨는데 여론조사도 틀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의견 내는 걸 겁내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틀리고 또 그게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한테 좀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이런 사회가 좀 바로 잡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실생활에 이제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재미삼아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2003년도부터 2004년 8월 9월까지 금융감독원의 부위원장 하느라고 좀 어려웠는데요. 그때 모 재벌 그룹의 모 생명보험회사에서 요즘 말 잘못하면 뭐 명예훼손 뭐 자꾸 고소해가지고 겁이 나서 그냥 뭐 하겠습니다. S라고 하죠, S. S그룹의 S생명회사가 그 보험계약자, 그러니까 보험계약자라는 건 저입니다. 보험계약자의 돈을 엄청 속된 말로 삭혀먹어가지고 그걸 발견해서 그거를 좀 바로잡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밀고 땡기고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실무진만 이제 공권력을 갖고도 잘 안 되는 게 재벌의 힘이더라고요. 공권력이라는 건 국민의 힘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도 힘든 세상인가 하는 참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 실무진을 통해서 그냥 행정적으로 법치대로 해서는 잘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모 그룹의 2인자는 모 씨를 내가 직접 한번 담판을 해야겠다. 근데 그 모 씨가 그 그룹들이 이제 비서실이었다, 기획실이었다, 이제 명칭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권자가 뭐 부회장이라는 타이틀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실장이라는 타이틀을 단 것 같기도 하고, 뭐 기조실장이라는 타이틀을 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회사의 모 생명보험사의 사장한테 들어오라 그래야되는데 그 사람을 만날 테니까 시간을 좀 어레인지를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만나면 뭐라고 불러야 되냐? 비서실장이냐? 기조실장이냐? 부회장이냐? 내가 뭐 김씨, 이씨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그 사장이라는 놈이 저를 깜빡깜빡 쳐다보니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 아니 그럼 당신네들 회사 내부에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감히 뭐 그냥 어르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그 회장도 아니고 2인자를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근데 그럼 회장은 뭐로 부르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재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가진 그룹에서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알면서 좌지우지 하겠는지 그런 그 황제 노릇을 하는 그룹 회장님들이 우리 국민들 알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로자들 알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청업체 직원들을 알기를 뭘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돈 1원이라도 더 뜯어서 자기네들은 10조, 20조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참 그런 체제가 바뀌어야 되고 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그룹 얘기입니다만 그 사장들이 회장님실에 그림이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그 방 들어가면서부터 고개 숙이고 들어와서 목어드리고 고개 숙이고 뒷걸음으로 나와서 하니까 그 방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어떤 그림이 그려 있는지 모른다는 그러니까 그런
풍토에 젖어 있는 사람이 이 경제들을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라는 거는 시장 경제는 가만히 놔두면 결국 파워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중이 공정한 경쟁을 할 때는 효율적이지만 일단 자본이 한번 쏠리면 한쪽으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점점 재벌의 비중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 종착역은 어디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4천만 5천만 인구 전부가 30대 재벌의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의 미래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경제 민주화고요. 이 경제 민주화나 재벌 개혁이 있어 우리 물론 뭐 복진이 이쪽에서도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십니다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경제로 바로잡자는 취지에서도 정동영 의원님이 이 어려운 이 지역에서 꼭 당선돼서 큰 뜻을 이루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떤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말이죠. 얼마 전에 그 잡지에서 한겨레 20일에서 대한민국에서 재벌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 그래가지고 저 김종인 박사하고 제 이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재벌들한테 가장 미움을 받다 보니 제가 참 두 발 뻗고 잠자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게 해서 저보고 이제 재벌 개혁 굉장히 이제 세게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재벌 개혁이 정말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원했던 건 뭐예요? 재벌 개혁을 좀 해주기를 기대하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재벌 힘이 자꾸 이제 막강해지는데 무슨 재벌 개혁 주장하는 게 굉장히 과격한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앞에 이 4명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보니까 다 시장경제 신봉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 소수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탐욕을 부리고 다른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런 시장경제는 오래 가지도 못하고 건전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얘기하는 거고 재벌개혁한다는 것도 무슨 크게 무슨 재벌이 돈 많고 그러니까 때려잡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똑같이 법 좀 지키자. 우리 재벌 회장님들은 몇 주씩 횡령하고 몇 천원씩 탈세하고 그래도 금방금방 다 나와요. 다 집행유예고 휠체어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외고 들락날락거리고 다 끝나요. 그리고 사면 받고 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그렇습니까? 아까 나왔던 그 S그룹 얘기인데 S그룹의 그 노동조합을 거기를 못하게 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노동조합 해보겠다고 한 사람이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3년 6개월 실형 살았어요. 이렇게 법이 불공평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슨 과격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법은 공평하게 지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경쟁하는 것을 공정하게 경쟁해야 된다는 것은 이게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디 공정하게 경쟁합니까? 재벌 총수의 자녀들이 회사에 입사하면 20대 회사에 입사하잖아요. 임원되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평균 3점 몇 년이더라? 4년이 안 걸려요. 3.7년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직원들은 임원 된다는 게 임원 되기 전에 대충 다 잘리죠. 임원 된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일 잘해가지고 아니면 줄 잘 타가지고 계속해서 잘 나가지고 임원 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25년 걸려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불공정하냐.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된다. 요즘 골목사건 얘기도 나오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경쟁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 법은 똑같이 지켜야 된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지난 3년간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은 못했는데 우리나라 30대 기업이 매출이 한 55%이고 이익이 한 70% 가까이 늘었어요.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 가계소득은 물가 상승률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씀씀이는 커지고 뭐 교육비 오르지 뭐 주거비 오르지 뭐 자꾸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빚이 늘죠. 가계 부채만 늘었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부가 소수에 집중이 되고 가진 자들의 그런 무한 탐욕이 시장경제라는 이름하에 용인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여러분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서 들어본 것 같죠?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 자본주의의 최고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 대전환. 여태까지는 엄청 잘못됐으니까 대전환 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의 그런 탐욕과 무절제의 시장경제를 바꿔서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도 돌아보고 가진 자들의 탐욕도 제어하고 그래서 더불어 잘 사는 그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세계 자본주의 수뇌부들이 모여서 한 얘기거든요. 그것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엊그저께 제 뭐 개인적으로 가까운 제가 모시는 선생님입니다만 정치적 행보와 관계없이요. 정원찬 선생님이 동반성장위원장직을 내던졌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재벌들이 전혀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전혀 협조를 안 하니까. 그리고 정부도 말만 그러지 뭐 되는 일이 없으니까 내던지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우리 손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 손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재벌을 어떻게 바꿉니까? 정동영을 뽑아서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재벌들이 생각하는 동반성장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뭐 재밌는 얘기 하시려는 것 같아요.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잘 먹고 살자.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강남에 계시는 분들한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뭐 언론에서 뭐 저 같은 사람이 힘도 없는데 이제 이 사람마저 지금 싹을 밟아버리려고 쟤 때문에 걱정됐나 뭐 재벌을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해는. 근데 이분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세요. 왜 그러냐면 재벌들의 이해하고 지금 맞지 않는 얘기는 우리 국민들한테 전혀 알려지질 않은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아예 굉장히 실례인데 심지어는 경제학자들한테도 물어봅니다. 리스본 전략이라는 걸 아십니까? 리스본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2000년도에 유럽의 30개국이 모여서 유럽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겠다고 하는 발전 전략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세계에서 지금 선진국이 유럽과 미국인데 그러면 유럽의 30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를 봤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그것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대한민국의 연구소가 그렇게 많은데 그 연구소에서 그 내용이 유럽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발전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연구소가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 낸 연구소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정치인은 당연히 없고요. 행정관도 당연히 없고요. 언론에서 단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간 보게 되면 언론에서 두바이라고 들어보셨죠? 두바이처럼 가자고 우리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뭐 우리도 두바이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처럼 가자고 저기 100층 짓고 뭐 부산에도 짓고 해운대도 짓고 뭐 여기 지금 송파에도 짓고 이렇습니다. 그 나라 작년에 망했죠? 지금 부도났습니다. 그 나라. 그 두바이를 제가 그 두바이처럼 하자고 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나 찾아보다가 전 세계에 없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러면 다른 나라 어떻게 했더니 이미 유럽의 발전 전략이라는 게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소개가 되고 있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게
제가 강남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남 분들도 모르세요, 이 얘기를. 지금 그 리스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10년이 지나서 그걸 다시 평가하고 지금은 유럽 2020입니다. 2020년까지 유럽이 이렇게 발전하게 나갔다고 하는 유럽의 정상들이 또 모여서 또 합의 봤습니다. 언론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재벌에 계시는 기업인들 우리 대기업을 저렇게 키웠으니 대단하신 분이겠지. 이런 기초적인 상식도 없으신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적으로 아주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이런 심각성을 이번에 좀 바꿔주시면 저는 강남 주민들에게 강력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저 기운 팍팍 내시고 승리하시라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뛰었는데 또 트위터 계속 봤어. 득표 활동 하시느라고 또 고생하시고 오셨네. 박수 한번 세게 치내주세요. 저를 모를 거 아니야. 해당한다고 우리 이종일 홍종합 선생님 우리 이동걸 교수님 모시다 보니까 지금 미국 텍사스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인사도 못했는데 LA에서 오신 이선주 목사님, LA에서 오신 미주 평통 회장 이봉수 회장님, 또 아리조나에 LA에서 세계적으로 지금 저분은 저희 누나하고 같이 사시는 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홍정학 교수님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씀 아시죠? 가진자의 고귀한 침묵 뭐 이런 뜻인데요. 한국 재벌들의 모토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 땅블리스 돈블리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는 이야기고요. 또 최근에 제가 히트친 표현 중에 하나가 쥐품닭이라는 뜻이 있어요. 쥐를 품은 닭. 닭은 해. 그래서 쥐품닭이라고 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명박하고 박근혜는 한 몸통입니다. 아시죠? 네. 마치 지금 뭐 다른 몸통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몸통이고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표가 2007년에 내세웠던 공약이 줄푸세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그 줄푸세에 따라서 다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규제 풀었죠. 그래서 뭐 이 출자 충격 제한 이런 거 다 풀었고, 그래서 계열사가 지난 4년 동안 64% 정도 늘었고, 뭐 재벌사 무한 확장으로 이제 뭐 문어반이 아니라 진해반 확장까지 됐고요. 뭐 금산분리 완화해서 굉장히 지금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 재규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오히려 우리는 역행하고 있고, 또 뭐 줄이는 것은 이제 감세죠. 부자 감세인데, 많은 부자 감세인데 그게 뒤집어 보면 서민 정세거든요. 이건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2008년 그 부자 감세 이후로 상위 20%의 소득은 계속 올라가다가 쭉 떨어져요. 근데 하위 한 40%예요. 서민들이죠. 하위 40%의 세부담은 2008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뚝 올라가요. 쭉. 그런데 그때 감세 정책의 한 제목이 뭐였냐면 경제제도역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이었습니다. 아니 서민들 세금 부담 늘려주면서 무슨 서민들 경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홍종학 교수님 말씀하셔서 언론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언론과 관련해서는요, 언론이 재벌한테 영혼을 팔았다라는 건 제가 사실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수구 기득권 언론의 이제 대표 중에 하나인데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뭐 제가 입사할 때 뭐 동아일보가 지금 같은 뭐 수구 기득권 언론은 아니었고요. 하여튼 제가 들어간 다음에 뭐 그때도 조금 뛰긴 했는데, 들어간 다음에 이제 외환이 거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재벌 광고주들한테 무릎을 꿇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초년병 기자 시절일 때는 잘 몰랐죠. 근데 제가 굉장히 뼈아픈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제가 1999년에 그 당시에 이제 사회부 기자였는데 참여연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민단체 쪽을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 참여연대에서 지금은 이제 뭐 어쨌거나 일단락됐습니다. 사실은 뭐 거의 봐주기식으로 됐지만 삼성그룹에서 삼성 에버랜드 이제 편법 상속해주는, 이재용한테 편법 상속해주는 문제가 그때 이제 처음 나왔고, 참여연대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제가 특종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전문성도 좀 부족했고, 뭐 특히 사회부 기자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특종을 안 해도 충분히 내가 스터디를 해서 쓰겠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미리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3일 동안 사전에 스터디하고 자료 확보해놓고 그날 기사를 썼습니다. 써서 마감 시간 1시간 전까지 사회면 톱, 그 다음에 사회 이면 톱으로 해서 이제 뭐 해설 박스가 적혀 있고 굉장히 큰 기사들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의기양양하게 쓰고 들어갔죠. 이제 오람찬 하의를 이러면서 이제 딱 회사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동아일보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가판이 나왔어요. 가판. 이제 가판에서 보통 이제 그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회사에 들어가서 첫판 신문이 나와서 사회면 쫙 펼쳤는데 기사 한 줄이 없더라고요. 그때 그 어린 마음에 그 허탈한 마음이라는 게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마침 제가 이제 사회부 내근을 해서 저희 이제 담당 데스크한테 물어봤죠. 아니 어제 쓰라고 한 그 기사가 어떻게 됐냐 도대체. 그랬더니 사회부 데스크가 모르겠대요. 자기가 어떻게 된 건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사회부 사건 팀장이 마감 시간 1시간 전까지 빨리 기사 안 보내냐고 막 저를 막 엄청 쪼았거든요. 근데 그 사건 팀장이 들은 말은 뭐 유령한테 들은 겁니까? 황당하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이제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몇 달 있다 보니까 그 동아일보 김재열 씨, 이제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그 둘째 아들이고요. 저쪽 삼성가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 이서연 씨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동아일보 지면에서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이건희 회장 무슨 뭐 별것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막 스토리, 인생 스토리 막 이렇게 엮어서 연재하고 막 그런 식의 찬양 일색의 보도를 쏟아내고, 그게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언론사들이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 보니까, 특히 광고 수입이 계속 재벌 광고주들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계속 재벌들 옹호해주고 찬양해주는 그런 기사들만 양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까 유정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건희 회장 비자금이 4조 5천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쨌거나 삼성 특검에서 간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됐는데 139일 만에 실형 한번 살지 않고 나왔죠. 나온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국민이 정직하였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단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접근 들으면요, 그걸 도덕적으로 완벽한 접근이라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치사치 그러면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곱살 방송 들으십시오. 낙곱살 아시죠? 예. 낙곱살은 이렇게 그 재벌 광고주들한테 짓눌려서 제대로 진실을 전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 또 서민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저하고 우석훈 박사님, 김미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거 듣기 전에 어쨌거나 이번 4.16 총선에서 정동영 의원 당선되는 것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급 못 내면은 대신 노역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5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500만 원 벌금 못 내면 100일 노역해야 되고. 근데 이제 아까 5조쯤 삥 쳐먹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1억 1이네요. 1억 1. 1억 1 노역하면은 그게 면제되는 액수니까 참 여기 솔직히 비공식적으로 뭐 하도 요새 이제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또 더럽고 하니까 비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조사들을 해본 얘기들이 도는데 도대체 얼마쯤 돈을 주면 한 10년, 5년 살 각오가 돼 있냐. 그러니까 일반 중산층 직장인들이 한 50억만 주면 한 10년 살겠다. 그런 얘기들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근데 저 사람들은 그냥 맥주 원들 그냥 먹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불합리한 사회고 불평등한 사회인지. 서민들은 뭐 여러분들 저도 서민이지만 월급쟁이 사실 단돈 100만 원 뭐 학비 낼 때 되면 300만 원, 400만 원도 쉬운 돈은 아닌데요. 그리고 제가 이 학교에 이제 전 연구소에 학교에 지금 3년 돼갑니다만 학교에 가 있다 보면은 참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뭐 하냐 그러면은 물론 뭐 술 먹고 노느라고 공부 안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희도 뭐 술 먹고 노느라고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옛날에보다도 요즘 아르바이트 훨씬 힘들지 않습니까? 시급 4,000원 받으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일해야 4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30일 일하면 뭐 10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에서 학비도 안 되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뭐 공부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어려운 거를 우리가 사회에서 균형 있게 좀 지원을 안 해주면서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안 만들어주면서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선진화 되시는지 참 갑갑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점점점 지금 말씀 나오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젊은이들이 여기는 뭐 젊은 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이웃에 있는 젊은 친구들 보면은 어렵게 공부하고 지금 학자금 대출내서 빚갚아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이렇게 직장도 어렵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으로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서 어렵게 정규직으로 뭐 직장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소위 부양 비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양 비율이라는 거는 일할 연령대의 사람 대비 이 65세 이상 인구가 몇이냐. 그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노년층을 부양하느냐 이게 그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과거에는 10대 1이었습니다. 노령층 한 분의 젊은 층 일하는 20세에서 60세까지 64세까지 인구가 10명이 일해서
노인 한 명을 부양하면 되는 사회였는데 저희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니까 이게 지금 1대4 뭐 이렇게 되다가 한 2050년 되면 1대2까지 됩니다. 그러면 1대2까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2명이 일해서 1분을 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국가 전체 2명이 일해서 3명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되면 소셜 서비스에 대한 그 수요도 엄청나게 늘 테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이들은 지금 직장도 어렵고 정규직도 어렵고 월급도 많이 못 받는데 한창 일할 때 30대 40대 되면은 이제 그 노인들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세금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노인 부양하고 나서 이제 이 친구들이 2050년쯤 은퇴할 때쯤 되면요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자기네들은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학교 가르치면서 젊은 20대 애들을 보면서 또 제가 우리 집에도 이제 큰 애가 29이고 작은 애가 22입니다. 딸만 둘인데요. 걔네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참 너희들은 저주받은 세대다. 내가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 기성세대가 이 돈 있고 뭐 돈 없고를 떠나서 우리 지금 기성세대가 힘을 합쳐가지고 젊은이들한테 뭔가 좀 도와주고 젊은이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좀 더 이 고령화를 늦추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지금 여전히 부자들은 왜 내 돈 갖고 그러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이 사회라는 게요 부자가 나만 잘 먹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령화 사회가 들고 우리 경제가 이 침체로 들면요 가장 먼저 폭탄 맞을 때가 여기 강남 3구입니다. 집값 제일 많이 떨어질 테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 발등의 불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좀 깨우치고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사람, 좀 어려운 사람 서로 도와가면서 성장 잠재력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시기인데요. 그게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게 같이 조화롭게 살고 조화롭게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높이자. 이게 경제 민주화인데 이게 경제 민주화하자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은 자기네들도 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그냥 말뿐인 경제 민주화고요. 경제 민주화하자 그러면은 보수들은 그게 마치 잘 사는 사람한테 뺏어서 못 사는 사람한테 주는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 있는 대로 몰아서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게 만들자 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모두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좀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젊은 친구들은 여기 강남 사는 애들도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좀 바뀌어야겠구나 하고 느낀답니다. 젊은 애들은 20대 30대는 그런데 이게 이 민주통합당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세금이 많이 때려서 내가 좀 손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 걱정이 돼서 또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설도 있고 이런 그런 인식 그런 좀 개인적인 이기점을 보이고요.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 좀 잘 좀 시켜주시면. 근데 저는 춘천에서 시키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저희들 얘기하는 동안에 저희 9988 응원단의 우리 단원들 두 분이 더 오셨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박창근 교수라고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제 우리 하만보를 비롯해서 4대강 저기 보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잠입 취재에서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기자회견 해가지고 지금 태풍의 눈과 같은 사나이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저희 안중근 우리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일본인이라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정말 그 민족 정신을 지키는데 우리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동양평화 사상을 일찍이 제창을 하셨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하면서 저희 유세단에서 같이 참여하신 분이 아까 있었는데 담배 피러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계속 떠들어가지고요. 여기서 잠시 한 타임을 쉬고요. 홍준학 교수님 바쁘신 것 같으니까 하시고 미국에서도 오시고 캐나다에서도 오시고 뭐 각지에서 오셨는데 좀 질문도 하시고 아니면 뭐 소감도 얘기하시고 한 말씀 좀 자유롭게 조금 하시면서 조금 2부 순서를 진행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사대강 이리 오세요. 회신 오세요. 사대강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한쪽으로 몰아서 얘기하면 큰일 나요. 자, 저 자리 정돈하고요. 2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4대강 얘기만 우리 박창근 교수님 오셨으니까 4대강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얘기만 한 5분만 간단하게 좀 듣고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 얘기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관동대학교 박창근입니다. 홍수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존에 홍수가 많이 나던 데는 그대로 위험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4대강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홍수 위험을 증가시켰다.
다시 해서 보를 만들었는데 이 보가 조그만 댐입니다. 이 댐이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에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어떤 구조물을 갖다 놔면은 물이 소통하는 공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홍수 위험이 증가되는 거죠. 한강댐이 그렇게 해서 무너졌고, 그런데 그런 어떤 홍수 위험이 증가됐다는 것은 이미 부산 낙동강 재판 때 부산 고벌에서 낙동강 사업에서 보호건설은 홍수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그런 어떤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위험은 이게 홍수를 막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여름철이 되면 홍수 걱정해야 되는 이런 험한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는 계속 물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 부족 국가 얘기하면 이건 다 이미 학술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그런 논의를 펴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남한의 인구가 지금보다 배가 됐을 때 그리고 40년 만에 가뭄이 왔을 때 낙동강 한강물은 다 마르지만은 우리 먹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얼마나 가뭅니까? 그리고 나 여기 수도권에서 사시지만 지난 30여 년간 물이 부족해서 단수한 적 없습니다. 독극물이 혹시 퍼졌다든지 또는 관로 공사한다고 물이 부족한 적이 있었지만은 뭐지만 물이 부족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물 부족국가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막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물이 먹는 물이 있거든요. 아프리카 같이 비가 많이 오는데도 물이 부족한 데가 있거든요. 그만큼 사회적 인프라, 사회적 어떤 상수도 시설이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이 부족하냐 남느냐는 거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작고 비슷한 인구지 않습니까? 그래도 물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만큼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또 허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수질 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환경부가 지금 초비상입니다. 지금 녹조가 4월달에서 5월달 되면 낙동강이 쫙 필 겁니다. 한강도 그렇고 건강은 이미 폈고 그래서 내일 경우에는 식수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조가 발생하면 황토를 뿌리면 좀 되거든요. 황토를 대량 지금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치수장에서는 활성탄, 그러니까 녹조를 방어하기 위한 활성탄을 지금 대량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 관측 결과를 보니까 녹조가 지금 갈조리가 피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위험수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날이 조금만 더 풀리면은 아마 엄청난 식수 하천 오염 문제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대양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우선입니다. 이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22조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한 가구당 170만 원씩 지불해야 됩니다. 올해 지불 안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자제분들이 손주들이 170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허망한 돈들이 강을 통해서 흘러갔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히려 더 우리 사회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명의강 연구단을 구성을 해서 제5차 4대강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보가 지금 열심히 만드는 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 하니까 이게 24시간 365일 CCTV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부들이 겨울철에 야간이 되면은 낙동강에, 한강에, 금강에, 영산강에 가면은 온도가 실제 온도가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CCTV에서 계속 촬영을 하면서 모처에서 공사를 독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콘크리트 제품의 품질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아주 큰 보드들을 설치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댐 기준으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말 그대로 보로 기준을 했다는 겁니다. 보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농촌 지에 가면은 하천을 가로질러 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1m 남짓하죠. 이게 봅니다. 지금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농촌 지역의 조그마한 보호보다는 적어도 몇백 개 이상 더 큰 겁니다. 엄청나게 무겁겠죠. 그런 것을 설치를 하는데, 보는 모래 위에 설치를 하게 되고, 댐은 안반 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규격으로 보면은 지금 4대강에 설치되고 있는 보들은 중대경 댐이에요. 그럼 댐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하니까 모래를 다 파내고 안반 위에서 콘크리트 사업이거든요. 지금 4대강 사업에 설치되어 있는 보는 댐인데도 불구하고 모래 위에 설치를 해놔놓고, 그리고 모래 본체 위에 이렇게 설치했겠죠. 그리고 기둥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래들이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어찌 됩니까? 댐이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공하다 보면 이렇게 아구가 잘 맞게 되어 있는데, 이 현장에 가보면 아구가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부등치마라고, 부등, 같이 앉는 치마가 되는데, 같이 앉게 치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토목계에서 본다면은 말 그대로 부실공사하고, 교과서적으로는 이미 보는 붕괴됐다는 겁니다. 그런 보가 성촌보, 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강정보, 구미, 칠곡보 이런 데까지가 전부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책임을 물어야 될 게 개념 없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 선거 공약으로 황당한 국책 사업을 했는데 이런 어떤 허망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교과서에 있는 사실마저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전문가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25조 원이 그냥 강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다음에 책임져야 될 분들은 영혼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어떤 집단들은,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사회가 책임을 묻고,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황당한 사업이 우리 사회는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해야만이 된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경제 민주화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대형 국책 사업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민들은 그 대형 국책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만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새,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힘이 부족해서 4대강 그 황당무계한 토목사업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것의 문제점을 끈질기게 파헤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것이 잘못된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몸 바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분이에요. 박지원 교수님한테 저는 모든 국민이 좀 빚을 좀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입 좀 다물고요. 좀 얘기하시고 싶은 분들 몇 분이라도 좀 말씀 좀 하시죠. 질문도 좋고요. 또 멀리서 오신 분들 한 말씀 안 하세요? 예, 마이크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마이크 하나. 그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유지하는데 비용이 또 상당히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또 상상하지 못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전부 다 저희들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지금 4대강 사업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가장 옳은 방편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뜯어내야 되겠죠? 지금 국토부 추산으로는 사대양 사업 유지 관리비가 한 2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도 뭡니까 자전거 길이 있잖아요. 자전거 길이 1,592km입니다. 그거는 전부 다 지자체한테 맡겼죠. 그리고 사대양 전역에 가보면 하천에서 전부 다 공원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나무를 몇백만 줄 심어놨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방자치단체한테 다 넘겼는데 그것까지 다 합치면은 연간 제가 추산하기로는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정부 얘기입니다. 그리고 2천억 플러스. 2천억 플러스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그리고 저희 대한하천학회에서 추산한 것은 한 5,6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만놔두면은 괜찮는데 22조 원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정부 추산대로 하더라도 최소한 연간 3천억 이상 들어가는데 다 국민세금이거든요. 그래서 강기갑 의원께서 이거 해도 거기서 저희들한테 볼을 다 철거하면 얼마 드는지 계산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의원실에서 3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공을 하나 더 붙여도 계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300만 원 플러스 저희들 또 돈을 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다 철거하는데 한 2천억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여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 철거하자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기본상 제 양심상은 한꺼번에 다 철거하는 게 맞지만은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회가 또 다른 축이 있거든요. 그 축을 또 안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일단 하나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거를 철거 문제를 공론화시켜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서 뭐를 철거를 하고 그러면서 장단점도 파악하겠죠.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저는 하천을 살리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한꺼번에 16개를 폭파하자. 이것은 우리가 제 마음은 꿀떡 같지만은 우리 사회는 절대 그렇게 가서는 다른 좋은 방향 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분 얘기하실 분 계세요? 네. 사대강보다는 조금 약간 지역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자전거 도로 같은 것도 이번 4대강 사업에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사실 2008년도에 제 친구랑 저랑 한번 크게 배틀을 떴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자전거 좋아하는 친구는 이제 그 자전거를 1500km 정도 하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관광 사업이 될 거다 그런 주장이었고 저는 그냥 대가리 박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지금 4년 지난 후에 지금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자전거 길을 깔고 그런 것이 진짜로 관광 사업적으로 치면 어떤 정도 이익이 있을지 아니면 진짜로 자전거나 덕후들을 위한 덕후를 위한 정치인 건지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된 건지 좀 한번 좀 설명 들어가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게 그것뿐입니다. 자전거 길 하나뿐입니다. 솔직히 지금 다른 건 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전거 길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심 지역에서 그 새로운 교통수단, 보조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길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도심지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한 10분에서 15분 지나면은 효용이 없다는 게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그 낙동강변을 보면은 그 산불이지 않습니까? 아까 보면 다 산불이거든요. 물론 대구, 구미,
뭐 김천 이런 도심 지역이 있지만 이것은 일부고 대부분이 농촌 지역이고 산골인데 여기에 낙동강에 따라가지고 다리로 나와가지고 자전거 만들고 뭐 이런 걸 해놨거든요. 실제 자전거 매니아 분들은 더 다니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자전거 매니아 분들이 그런 게 없더라도 다니시거든요. 근데 낙동강, 한강, 영산강, 금강 여기에 자전거길을 만드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길도 지금 지자체에서 제가 경상남도 낙동 경상남도에 있는 낙동강 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동완 지사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자전거 도로가 애물단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상남도도로 관리해라 그러는데 경상남도가 뭔 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또 만약에 관리가 안 되면 언론에서 또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문제를 삼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재정은 더 악화될 것이고 필요하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강변 따라 도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라.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단순 행정이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대강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는 비밀을 제가 하나 여기서 폭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박상훈 교수님 옆에 제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냄새가 납니다. 술 냄새가 납니다. 이 양반이 지금 한잔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도 이 전문 지식이 워낙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혀 지금 술 취한 티도 안 되고 말이죠. 이렇게 답변을 아주 명답변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아주 한 12년 전부터 친하게 모신 형님이 계시는데 이룬동에 계십니다. 그분이 따님이 네 분이 계시는데 투표 활동하고 맨 밑에 따님은 저기 승부꾼이었고 위에 세 분하고 부인하고 사이로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원래 바로 왔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형님 뵙는 척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쫙 뽑는데 소주 딱 두 잔 마셨습니다. 제가 뭐 보충 설명만 조금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할 때는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2조 원을 들여서 지금 박창훈 교수님 말대로 하면 전혀 쓸데없는 뭐 사실은 지금 파괴하는데 다시 비용을 더 들여야 되는 거를 좀 생각합니다. 그나마 좀 해놨다라고 지금 하는 게 이제 자전거 도로인데 그걸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22조 원을 들여서 뭘 할 수 있겠는가. 그 같은 22조 원을 가지고 자전거 도로는 안 만들고 물론 뭐 4대 사업 전반을 다 했지만 지금 효과가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게 자전거 도로밖에 없으니까 22조 원이라는 돈은요. 우리가 뭐 우리 젊은 친구들 뭐 등록금 깎아줄 예산 없다 그러는데 국공립대학 1년 그 등록금 지원해 주는 게 1조 5천억이면 되거든요. 이거 14년치를 간바닥에 박아놓죠. 우석훈 박사님 표현으로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사대강 바닥에 파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요, 제가 좀 전에 생각이 나서 계산해 봤습니다. 22조라면 22억 원짜리 그래서 조그만 복합문화 복지 센터를 동별로 만들면 전국에 10,0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1만 개. 1만 개 만들면 여러분들이 그 효과 못 느낄 것 같습니까? 지금 4대강에 저렇게 엄청난 돈 때려박았지만 일자리 늘어난 거, 환경 좋아진 거, 소득 늘어난 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돈을 22억짜리 그런 아주 그런 괜찮은 그런 건물들 전국에 10,000개를 만들면요, 여러분들 삶의질이 달라집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자전거 도로는요. 근데 저분이 진짜 말씀을 안 들으시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회비용이에요. 우리가 그 같은 돈을 들여서 물론 자전거 애호가 분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이라는 건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자전거 도로를 그렇게 사람들이 충분히 다니지 않는 그런데 만들 만큼 그렇게 우리가 돈 쓸 데가 없어서 쓴 거냐.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더 보충하면요. 저도 제가 전공이 금융이라 계산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트레이닝도 학생도 많이 시키는데 우리 선 소장님이 그 기회비용 얘기하시면서 설명한 거를 제가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게 설명할게요. 22조 원이면 그 국공립대 1년 반값한데 1조 5천, 14년 한다고 그러셨죠? 14년이 아니고요. 계산 잘못하셨어요. 22조 원에 5% 이자면 1조 1천 거기다가 아까 유지비용 4천억 하면 1조 5천억 되거든요. 평생도록 반값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 9시가 다 돼가는데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릴까요? 예. FTA 문제가 중요한데 FTA를 안 물어보셔서 제가 일부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 미국이나 캐나다에 오신 분도 계신다고 하니까 납타라는 게 이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체결한 FTA이지 않습니까? 근데 94년부터 시행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때 미국 살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멕시코 사람의 삶이 좋아졌는지 캐나다 사람의 삶이 좋아졌는지 궁금합니다. 미국하고 맺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미 FTA 맺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좋아질 것인가? 그들의 미래를 본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병원비 얘기 맨날 하거든요. 아, 병원비, 우리나라 병원비 얼마인데 미국 병원비 이러고 수술한 건 한테 1,000만 원 이러는데 거짓말이다. 근데 솔직히 저도 미국에서 병원 가봤는데 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해도 안 믿습니다. 여기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 오셨으니까 답을 좀 해주십시오.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말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이거 같습니다. 저기 그럼 예, 좀 말씀 좀 하시겠어요? 넌 미국 아니잖아. 병원비. 병원비는 진짜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한국이 10분의 1 정도 싼 것 같아요.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예. 경제 규모는 지금 현재 이 소득은 한 2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의료비는 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뭘 지금 알고 싶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장 수술을 하든가 네. 뭐 아니면 애 낳는 비용 예. 얼마나 들까요? 그런 건 잘 사실상 많은 그 유학생들이라든가 또 저소득 교민들 같은 경우는 애 낳는 경우는 거의 정부 그 보조가 있고 하물며 그 6개월 동안 그 우유가까지 계속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네 한국보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치료비가 없어서 죽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꼭 치료를 해줘야지 거부할 수가 없고 또 돈 받는 그러니까 부서는 다르고 치료하는 부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가면 치료를 해야 되고 돈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알아서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봤는데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여자 부분에 어떤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 담당 의사하고 그때 가서 직접 얘기하고 그 당시 저희가 보험이 없어서 현금을 내기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미리 돈을 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한 게 25,500불이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한국에 있는 친구하고 이제 그런 병원에 가서 그런 수술한다는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오면 싸다. 왜 거기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한국의 그 백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그 미국에서는 불과 하루 저녁 입원하는 걸로
25,500불이 나왔는데 여기서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퇴원하면서 1,200불인가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그 당시 그 경우는 정말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간단한 건데요. 그 한미 FTA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글 말하면 자유무역 협정 맞습니까? 네. 그 프리가 자유 맞죠? 그럼 우리 한국과 미국의 FTA는 F가 프리가 아니죠. 어떤 분들 그 의사미학에 쪽팔려, 뭐 조약에 쪽팔려 보니까 경제 합방, 경제 예속, 노예 계약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식인들이나 정동영 의원님도 우리를 국민들을 속인 것 같아요. FTA에 프리가 아니잖아요. 명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용어를 국민들한테 확실하고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해줘야지. FTA 하면 굉장히 고상하고 좋은 의미의 FTA가 되잖아요. 그 사전적 의미로만 얘기하면. 사전적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 보니까 선대인이나 우스푼 박사 이런 분들 반성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냐 FTA가 F가 아닌데 왜 FTA라고 해야 돼? 그 어떤 게 맞는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9시경에 끝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그냥 모아서 간략히 하나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그래? 네, 말씀하세요. 한미 FTA를 백인이 지금 다시 뭐 재협상이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총선이 끝나고 대선을 잘했다 하더라도 한미 FTA를 폐기를 하기는 힘들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미 FTA를 꼭 폐기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폐기가 답인 거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치권도 지금은 민주통합당도 여기가 민주통합당이라서 좀 뭐하긴 하지만 민주통합당 당대표 할 때는 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또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되게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가고 일단 저희 세대가 아니고 저희 후대 세대 내 아들 딸들이 이 일을 겪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뭐 지금까지 4, 5년 4대강 이거를 다 넘어서 한미 FTA로 그냥 모든 게 다 넘어가 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뭐 180일이 되기 전에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네. 한미 FTA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 사안이 워낙에 또 중요한 사안이고 또 많은 사람 너무나 또 심각한 사안이라서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건데요. 시간도 많이 가고 있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처음 질문에서 이제 그 미국하고 FTA를 한 캐나다나 멕시코의 경우에 그 효과가 어땠느냐.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이것 때문에 꼭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은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성장을 천천히 하고 더 못 사는 나라일수록 같이 이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더 못 사는 나라일수록 더 빨리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기본 원리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제라고 특별히 뭐 성장을 잘한 것은 아니고 최근에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만은 그 위기 맞기 이전에도 보면은 미국 경제에 비해서 캐나다 경제가 조금 더 성장을 덜 했어요. 그리고 훨씬 더 가난한 나라인 멕시코는 성장률이 제일 낮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죠. 특히 멕시코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고 그래서 멕시코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매년 미국 국경을 넘어가다가 죽는 사람만 400명, 500명씩 죽어나가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해서 우리한테 또 교육을 시켜줬던 데가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의료제도는 여러분 시코라는 영화 보시면 되고 이제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그 경험하고 그게 이제 이명박식 사고거든요. 꼭 살아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미국 의료제도 중에도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근데 전체적인 것은 뭐냐? 미국인들의
한 5분의 1 정도는 의료보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의료보험이 있어도 제가 그 지난번에 낙곱살 그 방송에서 제가 나가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이 애를 낳는데 저는 그때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상당히 좋은 보험을 들어줘요. 그런데 애 낳고 난 다음에 하룻밤 잤는데 퇴원하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낙 비싸니까 보험회사에서 하루 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기 산모가 밥 해먹기 힘들 테니까 가서 저녁 가서 먹으라고 어디 식당에 가서 밥 공짜로 먹는 쿠폰 한 장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국에 그 다음에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집사람은 아니고 이제 거기 그 공부하던 학생이 부인이 애를 낳아가지고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좀 안부 겸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병원으로 오라는 거 아직 병원에 있다는 거랬어요. 이 나라 참 좋다. 영국은 그 국가 공무원이죠. 의료 시스템이 이제 국영화된 의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뭐 몸은 어떠냐 하니까 자기 너무 지금 지겹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지금 일주일 넘게 있으니까 너무 지겹다. 자기 퇴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퇴원을 안 시켜준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왜? 동양 여자가 보니까 궁뎅이도 조금 갖고 오는데 이게 애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신기한 거야. 야, 너 집에 가서 저 밥하고 빨려 그러면 안 돼. 여기서 더 쉬다 가야 돼. 그래서 퇴원을 안 시켜준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의료 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영국은 의료비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냐? 천만의 말씀.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미국이 더 많이 합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미 FTA라는 것이 그것이 자유무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역 장벽을 조금 더 낮추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무역이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 미국식 제도를 우리한테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식 제도 중에는 좋은 제도도 있고 나쁜 제도도 있는데 지금 뭐 의료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제도가 그러면서 미국의 특권층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우리한테 강요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은 프리인데 내용상으로는 언프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좀 정리를 하고 우리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이것을 타개하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나서서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 바꾸는 매개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를 이번 총선에서 바꾸는데 최전선에서 어려운 싸움을 이끌고 나가시는 우리 정동영 후보에게 힘을 주고 표를 보태서 반드시 이 강남 1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경기를 다지면서 정동영 후보님한테 지금 우리가 꼭 같이 하지는 못하셨어요. 어디죠? 대치동 재건축 저긴가요? 개포동 재건축 그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또 이렇게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인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제 강남구청에 선거운동하러 갔다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지하에 2,700원인데 그런 대로 괜찮은 식당이었어요. 어디서 운영합니까? 그랬더니 삼성 에버랜드에서 구청 구내식당을 재벌이 이런 것까지 합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2년 됐대요. 그 전에는 어디서 했는데요? 누가 했어요? 현대푸드에서 현대에서 했는데 삼성으로 넘어왔다. 1층 올라오고 보니까 1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종목과장이 저것도 저 삼성에서 합니다. 커피숍도. 또 이 동네 와서 개포동에 와서 저 미장원 백보이통에 가시고 15일 만이라고 미용실에 갔어요. 상가 받고 나서 그 원장이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30년 저한테 국회에 가거든 요새 삼성이 미용실 체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봐가주십시오.
고초에 이게 지금 재벌개혁, 대한민국의 재벌개혁 전문가들이 쭉 나와 계세요. 박수 한번 크게. 말씀드리면 정권 바꿔서 여기 계신 분들이 금융위원장도 해야 되고 국세청장도 해야 되고 또 예산처 장관도 해야 되고 기획원 장관도 해야 되고 이분들이 하면은 확실하게 재벌개혁 할 것 같아요. 경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팀으로 썼으면 아마 좀 했을 거예요. 근데 몇 분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관료들한테 포위되기 좋을 정도로 이렇게 쓰시는 바람에 결국 다들 요새 보면 이제 김종훈 후보가 상대 어디 가기만 하면 종북 좌파래. 종북 좌파.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이 양반은 FTA 달랑 하나 들고 이제 선거하려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거기다가 종북 좌파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종북 좌파 정권에서 일했잖아요. 네? 자기가 말하는 종북 좌파 정권에서 일해놓고 이제 또 이 정권에서 종북 좌파 척결하자고 말하는데 이 양반이 노무현 정부로 따지면 그때는 간첩이었는지. 네. 근데 저는 강남 구민의 수준이 종북 좌파 이런 거에 현혹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과제는 종북이냐 좌파냐 이게 과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한 재벌개혁, 경제정의,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만들어내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강남도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도 미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는 누구나 어떤 경우라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다 행복 아닙니까? 근데 그 행복이 누가 자비로 시혜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누구나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는 그런 당당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강남에서 사실 뭐 이 시대의 양심과 지성을 대표하는 분들이 정동영이가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오셔서 응원하고 하겠습니다. 이 강남 선거가 갖는 그 정치사적 의미, 사실 30년 동안 야당은 여기 포기했던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치 기득권의 상징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진로를 바꾸는데 탄력을 받게 돼요. 아, 강남도 변했다. 이제 더 이상 종북이니 좌파니 무슨 수구적 기득권 이것은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제가 선수로는 제가 나섰지만 결국 이 싸움은 이 선거판에서 어떻게 보면 상실험판이라고 합니다. 천하장사 경기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야 되겠다는 응원을 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또 함께 늦은 시간까지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이겨서 보답하겠습니다. 트위터에 보니까 아주 우리 선딜 히트 어록이 많이 나오셨던데 광고 삼아서 내일 그 태백산맥의 조정래 스님 며칠 전에 전화하셨어요. 히트라고 가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가면 빨갱이라고 그래갖고 또 표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실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강남 구민들 수준 믿고 오십시오. 내일 오후 3시 반에 오신대요. 내일 오후 3시 반에 저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셔서 조정래 선생님하고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할파 응원단 내일 2시에는 최재천 후보 사무실에서 모여서 같이 유세하고요. 4시 반에는 신천동에 있는 새마을시장에서 천정배 후보 같이 유세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게 됐습니다.